푸틴은 제국을 원했지만 대신 서서히 붕괴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소련의 영광을 회복하는 첫 장이자 세계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러시아의 기반이 약하고 허약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내부에서부터 분열되고 있으며 분리주의 운동이 힘을 얻고 있고 경제는 숨이 막힐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제재로 인해 전체 지역들이 모스크바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있고 블라디미르 푸틴의 새로운 러시아 제국이라는 환상은 실시간으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소련 재건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러시아 연방까지 파괴했을 수 있습니다. 그 징후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치에 처음 등장하며 그의 장기적 야망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막 러시아 총리로 지명된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두마에서 첫 연설 중 하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오랜 세월 강대국이었으며 항상 정당한 영향권을 지녀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하며 우리의 의견이 무시당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됩니다. 푸틴은 그 말로 러시아와 세계 자신의 지도자상을 분명히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 이를 증명해 왔습니다. 그의 행동은 여러 면에서 과거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임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구상에서 가장 사납고 가장 강력한 존재였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이죠. 그는 이 점을 여러 번 언급했으며 특히 2005년 대통령이 된 후 이야기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의회 연례연설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소련의 붕괴가 세계의 주요 지정학적 재앙이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러시아 국민에게는 진정한 비극이 되었습니다. 수천만 명의 우리 동포와 시민들이 러시아 영토 밖에 남겨졌습니다. 게다가 해체의 전염병이 러시아 자체를 감염시켰습니다. 이 발언은 수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 말은 푸틴의 가장 진실한 두 감정을 간결하게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 말은 러시아 과거 지위 상실에 대한 푸틴의 후회와 아쉬움을 보여줍니다. 푸틴은 소련 전성기 시절 성장한 인물입니다. 그는 소련의 무서운 명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굳히는 데 적극적으로 역할했습니다. 푸틴은 국가보안위원회, 즉 KGB로 더 잘 알려진 조직에서 16년 동안 해외 정보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푸틴은 계급을 차근차근 올려 중령 자리까지 올랐고 이후 사임을 결심하고 정치인의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푸틴은 소련의 힘을 직접 목격했고 그 모든 것이 무너진 뒤에 벌어진 혼란도 직접 경험했습니다. 1991년 푸틴은 자국의 위상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를 되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발언은 푸틴이 옛 소련 공화국에 사는 수백만 명을 어떻게 보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는 그들을 동포이자 국민이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애정의 표현이거나 소련이 해체되면서 갑자기 새로 독립한 다른 나라에 살게 된 수많은 러시아 출신 사람들을 특별히 지칭하는 말로 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것은 푸틴이 모든 옛 소련 시민들을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가족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대통령은 여러 번 유사한 발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은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 몇 달 전이었습니다. 레오시아 새로운 역사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방송된 발언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그것이 소련이라는 이름 아래 역사적 러시아의 해체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고 1000년 동안 쌓은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 사건을 중대한 인도주의적 비극이라고 부르며 고국과 단절된 것으로 추정되는 500만 명의 러시아인들에게 동정심을 표명했습니다. 연방이 해체되고 새로운 국경이 세워졌습니다. 그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택시 운전을 부업으로 해야 했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연방 붕괴가 그에게 개인적으로 영향을 주며 러시아 제국 부활을 바라는 그의 열망을 더욱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지도자는 이런 열망을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여주었습니다. 푸틴은 집권 기간 내내 가능한 한 많은 옛 소련 공화국에서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과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왔으며 그 성공 여부는 다양했습니다. 예를 들어 벨라루스에서 푸틴은 꼭두각시인 루카셴코 대통령이
자신의 뜻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과 같은 몇몇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도 크렘린의 영향력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푸틴은 자국의 더 큰 규모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이를 사실상 보장해 왔습니다.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르메니아 등은 무역, 안보, 생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러시아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일부 옛 소련 공화국들은 점차 모스크바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지아도 유럽연합, 나토 등 동맹 가입에 관심을 점점 더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푸틴이 2008년 조지의 행동을 취한 이유 중 하나로 단기간 러시아-조지아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몰도바도 조지아처럼 유럽연합 가입과 유럽과의 긴밀한 관계에 관심을 보이며 러시아 영향력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모스크바는 수년간 몰도바 선거에 개입하고 크렘린 지원 후보를 내세웠다고 전해집니다. 심지어 시위와 온라인 허위 정보 캠페인까지 조직해왔습니다. 이 동유럽 소국에 혼란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도 있습니다. 푸틴과 러시아 관료, 엘리트들은 우크라이나를 자주 리틀 러시아라 부릅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의 러시아 옛 영광 회복 계획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으로 오랫동안 여겨져 왔습니다. 2014년에 그는 그 계획의 첫 단계를 실행에 옮겼고 자신의 군대에게 크림 반도를 장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022년에 그는 훨씬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승인했습니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체가 우리 것이라고 주장했고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이 한 민족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푸틴의 침공은 도네츠크 지역이나 신화적인 파시스트 정권에서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권력과 정복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련의 황금기를 되찾으려 하고 모스크바의 영향력을 확장하며 러시아의 작은 형제를 서방 세계의 소나귀에서 지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고 앞으로도 성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프랑스 파리의 시앙스포와 소르본 대학에서 지정학을 가르쳤던 지정학 분석가 말리오 그라치아노의 말입니다. 그라치아노는 최근 키예프 포스트 인터뷰에서 푸틴의 희망, 야망, 실패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그는 러시아가 역사적, 문화적 유대에 기반해 우크라이나를 지배할 지정학적 권리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질문받았습니다. 역사적이고 정치적으로 볼 때 그러한 주장들은 실제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라치아노는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가 아닌 러시아 제국재건 권리를 주장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2005년 소련 붕괴를 20세기 최대의 지정학적 재앙이라 밝히며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1991년 12월 옐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지도자들이 소련 해체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즉시 독립국가연합을 만들었고 그것이 새로운 연합의 시작임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즉, 소련 해체 후 연합 재건 계획이 시작됐고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를 부활시키려 했습니다. 그는 그 계획이 꼭 시작돼야 한다고 계속 설명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가 아닌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같은 슬라브 국가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 문화의 많은 부분이 유래한 곳입니다. 지정학 분석가에 따르면 벨라루스 장악 후 우크라이나 전체가 다음 목표였고 이는 분쟁 지역의 1%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계획은 우크라이나 전체 점령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성공했다면 옛 제국 영토를 되찾을 정당성을 주장했을 겁니다. 발트 3국은 제외해도 코카소스와 중앙아시아는 포함됐을 것입니다. 그라치아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실패했을 뿐 아니라 푸틴 예상보다 큰 손실을 봤다고 했습니다. 과거 동맹국들도 크렘린의 등을 돌리고 러시아 전쟁 기계는 전선에서 고전 중입니다. 러시아가 오히려 실수했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러시아는 코카소스 영향력을 잃고 중앙아시아 국가들과도 멀어졌습니다. 러시아는 승리가 어려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스탈링그라드 전투는 6개월 반 동안 이어졌습니다. 포크로프 전투는 18개월째 계속되고 있으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2025년에 우크라이나 영토 1%만 더 점령해도 논쟁은 끝입니다. 러시아는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의견이 아니라 현실에 근거하고 실제 데이터로 뒷받침되는 사실입니다. 전쟁이 푸틴의 계획대로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됐을 때 블라디미르 푸틴과 많은 러시아 고위 관리들은 침공이 며칠 만에 끝날 것이라고 믿었다고 전해집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요원들은 이미 키이우를 장악할 다음 친러시아 정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물러난 뒤에요. 모스크바 군인들은 이미 퍼레이드 제복을 입고 우크라이나 거리에서 러시아 3세기 개항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압도적 승리와 러시아의 의도, 옛 소련 지역 부활을 선언하는 순간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 순간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오랫동안 바라던 목표를 이루고 러시아를 다시 두려움과 존경받는 나라로 만드는 때였습니다. 그것은 또한 블라디미르 푸틴의 전체 업적을 정의하고 역사책에 그의 자리를 남기며 과거 러시아 차르들과 같은 경애와 존경으로 기억되도록 보장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여러 차례 자신을 비유했던 표트르 대제처럼 말이죠. 실제로 이번 침공은 푸틴이 가장 많이 기억될 사건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위대한 승리나 러시아의 부흥과 함께 역사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탐욕과 오만으로 러시아를 산산조각낸 인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국내는 물론 국경 밖에서도 러시아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이 나라는 역사상 가장 크고 어려운 위기들에 직면해 있으며 이 모든 위기들은 전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쟁으로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는 110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전국 곳곳의 수많은 가족들이 아버지, 아들, 형제, 남편과 이별을 해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가족들은 친척들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 많은 이들은 수년간 또는 평생 전쟁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릴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푸틴의 인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가장 강경한 러시아 민족주의자들조차도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의문을 갖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며칠 만에 끝난다던 전쟁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큰 피해와 경제적 영향을 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침공 전 러시아 경제는 세계 최고는 아니었지만 대체로 안정적이었고 강력한 에너지와 석유 산업이 기반이었습니다. 러시아는 루블과 국제 통화로 구성된 대규모 외환 보유고의 국부 펀드를 보유했으며 유럽과 아시아 등 세계와 강력한 무역망도 갖췄습니다. 크렘린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진입한 후 러시아 경제는 초기 혼란 뒤에도 성장했지만 속도는 느리고 불규칙했습니다. IMF에 따르면 2023년 GDP는 0.6% 성장, 2024년 N 3.8% 성장했으나 2025, 2026년 N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전망입니다. 서방 제재로 러시아 은행과 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고 많은 시장 및 무역 파트너와의 연결이 끊겼습니다. 루블화의 가치는 급락했고 국부 펀드는 고갈되었으며 한때 강력했던 러시아의 많은 산업들은 예전 규모의 일부로 축소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군사 방위 산업이 러시아를 역사적 경기 침체에서 지탱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모든 사람들은 엘리트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으며 올리가르히들은 자산이 동결되고 부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평범한 러시아 가정들조차도 식량, 주거, 연료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 역시 한때 러시아의 힘과 위상을 지탱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수십 개국이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러시아의 방대한 석유 매장량에 의존했었죠. 이제 제재가 더욱 엄격해지면서 러시아 수출업자들은 판매할 나라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평균 배럴 가격이 하락하고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모스크바의 자원 구매에서 손을 떼며 다른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이 위기에 한몫을 했습니다. 점령지와 러시아 지역 전역의 연료 관련 인프라를 영리하게 타격해 러시아의 생산 능력을 마비시키고 크렘린에도 타격을 주었습니다. 가장 아픈 곳은 바로 그들의 은행 계좌입니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로 인해 러시아 전역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지역부터 모스크바와 키이우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극동 지역까지 불안이 커지고 심지어 분리주의와 반란의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타이 지역에서는 권위주의적인 과도 정치가들에게 지시받는 것에 점점 더 지쳐가는 사람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약 300만 평방킬로미터를 차지하는 사하 공화국에서도 분리주의가 확산되고
현지 선출 공직자들마저 크렘린의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북카프카스 인구시에티아에서는 인구시 해방군 등 게릴라가 러시아 연방보안국 요원이나 국경 경비대 등 러시아 요원들을 정기적으로 조직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와 노동력 부족 등 위기가 계속되면 이는 거의 확실히 일어날 일입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한 이러한 운동들 또한 더욱 성장하고 확산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러시아 연방 전역에 존재하는 균열이 필연적으로 더 깊어질 것입니다. 반란과 불안, 내전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러시아 국경 밖에서도 유사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때 러시아를 수호자, 후원자로 봤던 옛 소련 공화국들도 이제 러시아가 그 역할을 계속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들은 러시아를 군사력과 엄청난 권력을 자랑하는 전능한 존재로 여겼고 지도자인 블라디미르 푸틴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푸틴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무적이라고 여겨졌던 러시아의 전쟁 기계가 도네츠크 전선에서 허둥대며 실패하는 모습을 보았고 세계 최고라고 불리던 러시아의 전차와 기타 장비들이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수년간의 전투 끝에도 크렘린의 군대가 가장 작은 목표조차 달성하거나 아주 작은 영토 조각을 점령하는 데에도 여전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조금씩 말이죠. 푸틴이 오랜 기간 권력 과시와 위협을 위해 쌓아온 러시아의 우월성과 강인함에 대한 신화입니다. 옛 소련 국가들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여러 나라가 러시아가 주장한 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러시아는 약한 상대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거나 영토를 확장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로 많은 나라가 러시아와의 관계를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등은 점차 크렘린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고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도 90년대 초반부터 많은 옛 소련 국가들이 러시아 의존에서 벗어나 새로운 외교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은 새로운 무역로와 국제 연결을 모색 중입니다. 이들 국가들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고 러시아에 더 이상 의존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조지아와 몰도바 등은 이제 동쪽보다 서쪽에 더 집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의 지원과 안보, 무역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푸틴 대통령에게 매우 암울한 현실입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새 러시아 제국을 세우려 했습니다. 그는 위협과 힘으로 이 나라들을 다시 영향권에 둘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가 한 일은 그들을 멀어지게 만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국민들마저도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러시아 여러 지역 주민과 공동체는 소외와 무시, 고립, 부당한 대우를 느끼게 됐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푸틴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약해 보입니다. 푸틴의 권력욕으로 러시아가 겪는 문제를 더 알고 싶다면 이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혹시 그의 마지막 절박한 도박이 무엇일지 궁금하다면 이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이 영상에서는 러시아 대통령이 나토 동맹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살펴봅니다. 2026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저희 채널도 꼭 구독해주세요. 그래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주요 분쟁 속보를 놓치지 않습니다.